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채널 MBC 시사, MBC 라디오 시사입니다. MBC 라디오 시사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치시면 됩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게 100만 구독인데요. 80만 4천에서 시작을 해서요. 월요일 날 지금 83만 1천. 이 속도로 가면 이번 주 중에 100만이 안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 중에 100만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짜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영업을 또 세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니, 제가 90만이 되면 100만 됐을 때 무엇을 하겠다라는 네. 공약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중입니다. 정말 뭘 해야 되나. 고심 중이고요. 100만 공약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을 향해 함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D가 지금 모니터에다가 헬마우스 어디 가서 10,000명만 전도하세요라고 적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매부쇼 가서 매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매부쇼 진행자들이 왜 여기 와서 출연자들이 전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장식의 죄송합니다. 뉴스 아이킥을. 첫날 저도 그랬어요. 네. 아이고,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 보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나경원 전 의원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급락했다. 이런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사들이 이제 뽑은 헤드라인들이 살벌했는데요. 뭐 십자포와 사면 초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의힘 내부, 여권 내부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의 4줄 입장문, 사실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을 빈 이 대통령의 입장문에 가깝다라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모여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또 역시 살벌합니다.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 정말 살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성명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현진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 같은 소위 초선 신핵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이례적으로 사선 출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향해서 초선들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많이 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재선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낼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일단 오늘 좀 보류를 한 상태고 어제 초선 성명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서 2명 엄태영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지금 3.8 전당대회 선관위원이었는데 여기 참여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좀 있어서 선관위원 사퇴하셔야죠. 선관위원직에서 오늘 사퇴했습니다. 네. 자, 이 의원들 저는 참 처음 보는 풍경인데 보통 초선 의원들이 연서명했다 그러면은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내지는 뭐 대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소위 정풍운동, 개혁운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되는 건 사실상 어찌 보면 친위 구테타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하명부대 비슷하게 움직여 그러면 쫙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성이 되는 건데요. 48명에서 50명으로 2명 더 늘었어요. 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63명 가운데 79.3 그러니까 거의 다 2명 빼고 10명 가운데 2명 빼고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따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따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경원 전 대표는 왕따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원래 이제 재선 뭐 쭉 확장하려고 했는데 일단 나 대표가 다시 또 이제 잠행 모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자. 그러나 또 출마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재선. 뭐 그 다음엔 어떤 그룹이 움직이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따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가지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직접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이제 건물 투기 문제를 거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더구나 장관급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 내에 꼭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네네. 재선 의원들만 하더라도 입장이 갈려서 못 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선으로 갈수록 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난관을 뚫고 그동안 본인이 이제 표방했던 뭐 주류 정치인을 좀 접고 거친 광야에서 한번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선 의원들이 나경원을 돕자 이런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냥 굴복하는 양상이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말하자면 당내 정치적 구도가 따윤으로 갔다니까 구도 정리를 네. 막 해온 거잖아요. 지금 윤핵관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렇죠. 구도 정리를 쭉 해왔는데 이 구도 정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이야기하는 소위 개인적인 비리, 의혹 네. 이 두 가지 축이 있을 텐데 지지율 추이가 좀 바뀌고 있죠. 지지율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나올 거냐 말 거냐라고 계속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당심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었다라는 거였는데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니까 그 추이도 좀 다소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당 지지층 397명한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21.6%로 2위를 했는데 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요. 1, 2위 그리고 격차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2위와 3위, 그러니까 3위가 지금 안철수 의원인데 19.9%니까요. 2, 3위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S서치에 의뢰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430명에게 물었는데 김기현 의원 35%로 1위, 네. 나경원 전 의원 23.3%로 2위, 안철수 의원 18%로 3위. 그러니까 역시 네. 마찬가지로 1위, 2위인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2위, 3위인 안철수 의원과의 격차가 좀 좁아지는 그래서 오히려 1강 2중 구도로 재편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조짐이 보일 정도로 당내에 당심의 변화 추이가 나타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소위 당심의 변화 추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전 의원 측에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인 의혹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그게 뭐 사실- 좀 취재된 바가 좀 있는지요? 사실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라고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말하는 건지는 이제 기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5년 6년 어간에 했었던 거래와 관련된 얘기도 처음에 나왔는데 그건 뭐 워낙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거라서 네.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얘기는 2022년 5월 2일자 기사로 소개된 네.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예전에 그 지역구이기도 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빌딩 매매 건인데 네. 구입을 한 게 언제냐면 2021년 4월 6일입니다. 네. 이때 54억 7,500만 원에 매입한 걸로 취재가 됐고 이야. 그리고 그걸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2022년 4월에 한 1년여 만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59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본 걸로 있었네요. 이렇게 그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기사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이렇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몰랐겠지만 네. 어쨌든 시기상으로 봤을 때 2021년 4월이면 우리 정치권에서 부동산 문제, 부동산의 경기 과열 문제가 가장 핫했던 시점. 문재인 네.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문제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던 시점이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부동산 문제를 공격하던 야권 인사가 그 시점에 빌딩을 매입을 해서 큰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또 뭐 취재된 바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원 실제 쪽 입장하고요. 나의원 쪽의 입장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좀 했는데요. 네. 이거 뭐 말씀해주신 이 내용 매일경제 보도인데 이게 네. 팩트에 가깝다. 이게 사실상 이게 팩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당내에서 윤핵관들을 저격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대통령의 생각과 윤핵관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해성 발언이다라고 언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 지금 떠도는 얘기는 네. 기사는 이렇게 났는데 실제 대통령실이나 뭐 등 주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보다 액수가 훨씬 크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화를 내셨다. 이런 네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려진 것보다 대출 금액도 크고 거래량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지금 나온 보도가 사실이고 그 이외에 떠도는 얘기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건물과 관련된 건이 인사검증 당시에도 좀 논란이 돼서 그럼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팔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뭐 더 장기 보유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남겼을 텐데 한 5억 원 정도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도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나 그렇죠. 취등록세 빼고 나면 뭐 크게 남기지는 않았다. 뭐 그냥 이런 얘기를 원가 매매한 거다. 이렇게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뭐 59억, 54억 이렇지만 상상이 안 가죠. 예,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고 야 2000년 총선에서 떨어지시고 나서 2021년 4월 달에 이런 매매를 하셨구나. 네. 대단한 멘탈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실에서 주목하는 것은 대출의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 대출 금액이 더 크다.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뭐 관련된 내용도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측은 경로하고 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알려진 걸까요? 알려준 걸까요? 알려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흘리는 측면이 크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과거에 이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검찰이 많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흘리고 기자들이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막 확인해주고. 공방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뭐 이런 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실제로 대통령실의 이제 직접적인 반대 그리고 네.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사법적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안고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결국 접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요. 오늘 원래는 이제 대전시당의 신년 인사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하긴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취소를 취소했더라고요.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장고에 들어간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 뭐 노빠꾸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부터 순간 장고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장고의 끝이 뭘지. 근데 저는 이제 한 초선 의원이 언론의 한 얘기에 주목을 하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그 누구도 나경원을 도울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함께 선거를 뛰어보고 싶어도 네. 대통령실이나 혹은 그 주변 어휴. 이른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세게 나오고 뭐 이렇게 초선들이 나서서 연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재선이 못해요. 대기 중이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선뜻 돕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 대통령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치가 이렇게 무서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부터 이런 기류가 잡히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 항명파동 있을 때 그때는 김성건 의원이라고 이분이 남산으로 끌려갔고 이제 안기부로 끌려가서 수염이 뽑혔어요. 네, 코수염. 콧수염을 네. 뽑혔어요. 유명한 이런 사건입니다. 일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긴 했지만 정치가 여당 의원까지 무서워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잠시 전에 임경빈 작가가 언급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요, 둘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28일 날 검찰에 나가서 조사 받겠다. 네. 이런 얘기 했고요.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 전 비서실장이 가까운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다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전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이제 망원시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의 이제 소환 통보 관련해서 출석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종편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는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그 관련된 생중계에서 가장 승리자는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옆에서 이제 카메라에도 많이 잡혔고 본인도 지역구거든요. 이제 마포가. 네네. 거기 그러다 시장을 보니까 속속들이 아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표정만 혼자 밝더라고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실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석은 28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는 27일 내지는 30일로 얘기를 했었는데 2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국정도 해야 되고 당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검찰처럼 한가하지 않다. 28일 토요일에 가겠다고 했고요. 변호사와 이제 둘이 가는 식으로 조율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야당 내부에서나 혹은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왜 그 민주당과 자신의 사법적인 개인적인 문제를 묶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동안 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던 걸 뚫고 출석을 하기로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미일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이 사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 왜 나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최고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다 말리고 했었는데 본인 나가서 당당하게 밝히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또 밝힌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도 또 부르면 또 나갈 거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특히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이번엔 나가지 말고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관계없이 이번에도 또 나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이미 한번 나갔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김성태 건으로도 또 나가야 됩니다. 저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이번 건은 지난번에 소환됐던 거는 성남 FC 건이었고요. 이번 건은 위례 대장동 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까지 어쨌든 검찰에서 그것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대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참 어제 현근택 변호사님 아니 설 뒤에 부를 거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설 전에 설 후에 부를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건 설 밥상용 아니냐라고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취재를 좀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론 여러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1차 출석 때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이제 여론상으로도 지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돼서 뭐 이 법정에서 전 비서가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라는 전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제 A 씨의 증언인데요.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답변한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검사가 질문을 했더니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검찰이 확보한 전 쌍방울 부회장 한모 씨 그 지난해 1월에 지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한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2번이나 들렀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현근택 변호사는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전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라고 했지 아는 사이다 혹은 자기가 만나는 장면을 봤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공세 전환을 계속 시도하는 이재명 대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그다음에 제주 세월호 기업관 평화쉼터까지 오늘 압수수색 4군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목이 국가보안법인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 그리고 영등포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등 전국에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고, 지난해부터 경남이라든지 전북, 제주도의 시민단체 등으로 이어지던 대공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압수수색한 장소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제주 기업관이라든지 기아자동차 전 노동조합 간부의 자택이라든지 제주 평화쉼터 등등 단순히 이제 노조 활동가들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시민단체 전반에 걸쳐서 간첩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국정원과 경찰이 갖고 있는 이제 혐의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2019년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단체 노조활동가뿐만 아니라 원내 정당 보좌관 출신 마무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맥락의 사건인 것 같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윤건영 의원실에서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언론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가 되는데 그렇죠. 국회에도 좀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보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사 후에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보고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특히 조선일보에서 계속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장에 있었던 제가 한 활동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하다가 갑자기 왔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병력이 들어왔다. 고가사다리 차까지. 그러니까요.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력이 와가지고 막 이제 영장 집행을 하려고 막 하는데 벌써 조선일보의 기사가 단독 기사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때 검색을 하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조선일보에서 이런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도대체 조선일보는 어디서 들었을까? 의혹을 낳게 하는 것이죠. 국회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흐름을 이렇게 볼 때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내년에 2월이 되잖아요. 1월 경찰. 1일부터 이제 경찰로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앞두고 지금 하는 일종의 시위용 수사이자 시위용 압수수색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도 매우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우리 75년 동안 대공수사 계속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경찰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등 그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심지어 사설로 국정원이 계속 대공수사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왜 이러는 거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10년간 국보법 위반 사건 전체 77% 경찰이 다 했다, 검거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요 사건 직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공수사권 국정원에 계속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예.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했었고요. 장윤성 기자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권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어떤 간첩 수사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이 사건만 하더라도 16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사건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내사를 해왔었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해왔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10년 저는 동안 간첩단 사건 하면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습니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주 지역에 세월호 제주기업관 평화쉼터 네, 압수수색했잖아요. 평화쉼터. 이게 도대체 평화쉼터가 간첩 사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제주 지역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불온서적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도 이 민주노총 활동가를 사전에 만나서 이제 네. 그 조사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쓰는 책상 네.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네. 그 책상 압수수색할 때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정말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암약하는 간첩을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대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리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세요라고 오히려 알리려고 하는 홍보용 목적이 더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자, 중앙정보부 만들었던 김종필 씨가 생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애초에 중앙정보부가 수사권 갖게 된 것은 소위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상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일이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김종필 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정도 간첩도 되면- 그렇지만 무인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뭐 듭니다. 불온서적이라는 단어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들어가지고 네, 잠시 후 2부에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에게 직접 이 사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